네, 인공지능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세 가지 이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새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다룰 주제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과 딥러닝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넓게 봐서 우리가 머신러닝과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컨대 이제 결정 트리 모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뤄왔죠. 그것 중에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이 이제 신경망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러셀 책의 21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내용들을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지능이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지능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식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추론, 사고력이라든지, 또는 학습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경우에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초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두 가지 연구를 소개했는데, 이제 하나는 수학적인, 산술적인 연산만 수행하던 컴퓨터를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증명 과정 같은 걸 구현한 프로그램 얘기를 했었고, 로직 세오리스트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이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아티피셜 뉴런에 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어떤 그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데 로직 세오리스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 심볼릭한, 다시 말해서 어떤 지능을 구현하는 게 어떤 사실이나 지식 이런 걸 심볼들로 표현하고 그 심볼을 처리하는 과정을 정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라면, 네, 인공신경망을 모델링하는 것은 사람의 뇌에서 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어, 기능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능을 구현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뇌와 그 다음에 신경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초기에 우리가 인공 신경망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어떻게 정의됐었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신경망 모델과 그 다음에 딥러닝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뇌는 뭘로 구성됐냐면 여기 지금 뇌 그림이 옆에 좀 있는데요. 네. 이 뇌는 우리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있냐면 평균적으로 보통 8 곱하기 10의 10성, 그러니까 한 800억 개 내외의 뉴런이 보통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이것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 동작을 하는데 보통 하나의 뉴런이 수백 개에서부터 많은 경우에는 수만 개까지의 어떤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의 뉴런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티피컬한 하나의 뉴런의 모습인데 하나의 세포죠. 세포인데
네, 여기 셀 바디가 있고 여기 세포 핵이 가운데 있고 네, 여기 보면 덴드라이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신경세포로 어떤 시그널이 입력이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길게 뻗어나온 엑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신경세포에서 출력이 나가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시그널의 전달은 일렉트로케미칼 한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렉트로케미칼이라는 것은 일부는 전기적인 어떤 방식의 신호 전달, 일부는 또 화학적인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들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게 되고 그 입력이 이 세포 안에 쌓이다가 어떤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 이 출력 쪽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임펄스가 전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임펄스가 전달되는 것은 어떤 이온의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 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또 뉴런들이 있어서 다른 뉴런의 아웃풋이 이 뉴런의 인풋 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뉴런의 아웃풋이 또 다른 뉴런의 인풋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뉴런이 내는 아웃풋이라는 것은 뉴런이 이제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떤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 어느 순간에 스레숄드를 넘어가면서 아웃풋을 탁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 아웃풋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겠죠. 또 어느 시점에 연결된 뉴런들로부터 충분한 인풋이 전달되면 또 탁 아웃풋을 내고 또 아웃풋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온오프 스위치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상태가 계속 변해 나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동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의 뉴런이라는 것은 이 뉴런이란 온오프 동작을 하는 이 속도는 몇 밀리세컨드 정도의 어, 속도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온오프가 이루어지는 게. 자, 이 간단한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연결이 돼서 뭔가 이제 온오프 스위치로서 복잡한 시그널을 전달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 네, 현대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진 혹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서 내가 얘기하는 걸 좀 보고 또 듣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각적인 인풋 또는 어떤 그 언어적인 인풋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것이 뭔가를 이제 인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망막을 통해서 신경 그 시그널이 전달이 돼 가지고 이 비전에 관련된 건 뇌의 이제 뒷부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게 전달이 되면서 여기서 뇌 안에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퍼져나가서 음, 인지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컴퓨터로도 똑같이 어떤 영상을 보고 시각적인 인풋을 받아서 카메라로 인풋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게 지금 김모 교수가 저기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컴퓨터에서 영상을 받아들여서 이게 누군지를 인식하는 데까지 1초가 걸린다. 사람의 뇌가 또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누군지를 아는 데까지 1초가 걸린다고 만약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람의 뇌가 더 빨리 인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음,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건 이 각각의 뉴런의 온오프 스위치가 동작하는 속도로 봐서는 밀리세컨드의 속도로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초당 10의 3승 정도의 그런 온오프 동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초면 수천 스텝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나 CPU는 여러분이 요즘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라는 것은 클락 스피드로 우리가 따지자면 이제 스테이트의 변화하는 속도라는 것은 10의 9승 이상이 됩니다. 그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1초 동안 진행되는 스테이트의 변화라는 것은 수십억 회 이상의 말하자면 온오프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스텝 수를 가지고 뇌는 동일한 어떤 인지하는 그런 그 동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컴퓨터의 CPU는 요즘은 물론 이제 뭐 병렬 처리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시퀀셜하게 어떤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뇌라는 것은 수많은 뉴런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패럴렐이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뭐 매시블리 패럴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냥 패럴렐 그러면 뭐 두 개가 동시에, 네 개가 동시에 하는 것 같은 걸 표현하는 거지만 매시브하다는 건 뭐냐면 수천, 수만 개가 이제 동시에 동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시에 동작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닌 각자가 각자의 펑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분산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선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로버스트하다는 건데, 로버스트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내부의 어떤 전자 소자 하나가 만약에 고장 나거나 어떤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 컴퓨터는 아예 못 쓰는 컴퓨터가 되겠죠. 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오동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뇌라는 것은 하나의 뉴런이 죽거나 혹은 연결관계가 바뀐다 그래도 전체 여러분의 뇌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뇌에 상당수의 뉴런이 이제 어제에 비해서 아마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대가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뇌가 이제 완전히 다 완성이 된 이후에 20대를 지나면서는 점차로 뉴런은 이제 음, 부분적으로 죽어나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새롭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뉴런이 생성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 디지털 어떤 회로의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일부의 소자들이 지금 이제 어제에 비해서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뭐 친구들과 알코올을 만약에 흡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서 훨씬 많은 뉴런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충격을 받거나 혹은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뇌의 일정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뉴런이 한꺼번에 죽게 되면 무슨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 아까 얘기한 그런 엄청난 숫자의 그런 뉴런 중에 일부가 망가졌다 그래도 전체 시스템은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동작하는 어떤 원리나 전체적인 방식을 흉내낸 그런 모델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
네, 그걸 우리가 커넥셔니스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커넥셔니즘 그러면 우리가 연결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연결주의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컨대 그 복잡한 기능 또는 이제 지능적인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 마치 우리가 현대의 CPU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동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멘탈 피노면 정신적인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컴플렉스한 시스템이 아니라 심플한 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잠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 그런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기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되는 그런 그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커넥셔니스트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심플 엘리먼트들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서로 제각기 패럴렐로 동작하면서 또 분산돼서 뭔가를 처리한다. 네, 그리고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제공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셔니스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초기 연구에서 1940년대, 50년대,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두 가지 크게 보면 서로 다른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는데, 심볼릭한 어프로치와 그 다음에 사람의 뇌에서 영감을 받은 어떤 모델들.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따 우리가 잠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인공 뉴런, 사람의 뇌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어떤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그런 부분의 연구는 한동안 이 심볼릭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 추론 방식을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이런 그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 1980년대에 오면서 이 패럴렐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어프로치로서 사람의 뇌 안에서 뉴런들이 연결돼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예, 뭔가 앞서 말한 이런 그 특징을 갖는 병렬적인 이런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분산된 처리와 그 다음에 정보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만들어진 모델들이고 우리가 앞서 이제 여러 개의 뉴런이 동시에 분산된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정보의 표현도 예컨대 디지털 컴퓨터에서 메모리 안에 특정한 어드레스에 특정한 비트들이 저장되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뉴런이 어떤 식으로 어, 연결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시그널이 전파되는지가 그에 따라서 정보가 표현되는 그래서 정보의 표현이나 그다음에 저장 장치도 분산된 형식으로 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제안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과 그다음에 또 다음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수학적인 이런 특징을 갖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들을 제공함으로써 소위 이제 지금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1940년대, 50년대에 MIT의 연구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의 뉴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퍼셉트론. 자, 아까 하나의 뉴런이
어떤 입력을 받아서 그것들이 안에서 쌓이다가, 네, 근데 이때 쌓이는 것이 그러면 x1이 입력, x2가 입력이면 x1 플러스 x2 하면 요 앞에 커넥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웨이티드 커넥션 얘기했죠. 네, 각각의 그럼 인풋 라인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웨이트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인 시스템에서도 시그널이 전달 입력되는 그런 라인이 마치 우리가 어떤 파이프의 두께가 가늘고 굵을 때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것처럼 이걸 이제 어떤 가중치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수학적 모델은 인풋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에 쌓일 때 각각의 연결된 라인의 가중치에 따라서 다르게 쌓인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풋의 가중치를 곱한 것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네, 이게 쭉 쌓이다가 그 쌓인 인풋이 어떤 특정한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아웃풋을 내게 된다 이거죠. 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어, 우리가 이렇게 쌓인 양을 X축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걸 Y축으로 표현하면 쌓인 양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떤 특정한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 네, 아웃풋이 이렇게 탁 나온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펄셉트론이라는 수학적인 모델. 네, 그래서 인풋을 각각을xi라고 하고 각각의 인풋 라인에 가중치 wi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일 때 그러면 아웃풋을 내느냐 하는 스레숄드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의 펄셉트론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아웃풋은 언제 1이냐 하면 바로 웨이트가 곱해진 합 쌓이는 양이 스레숄드 t를 넘어가면 1이 된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뭐 0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 퍼셉트론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 오른쪽 아래 만약에 두 개의 인풋이 있다면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가 t보다 크면 아웃풋이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 여러 개의 뉴런이 서로 다른 뉴런들이 있다 그럴 때 이 뉴런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인풋의 웨이트도 다르겠지만 스레숄드 얼마 이상일 때 아웃풋이 1이 되느냐는 이 t 값도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t를 왼쪽으로 싹 옮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1,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걸 다 합한 양이 0보다 크면 아웃풋이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 놓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인풋이 있다. x1, x2, 물론 여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인풋들이 있고, 각각의 인풋에 서로 다른 가중치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레숄드를 표현하는 가중치와 이때 그럼 인풋은 1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의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이것들을 전부 다 웨이트를 곱한 합을 계산한 다음에 네, 그 합에 따라서 아웃풋은 0보다 크면 아웃풋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결정된다. 이것이 이제 퍼셉트론의 모델.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린 이걸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때 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이 사인 함수 같은 것을 이 뉴런이 어떨 때 액티브하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풋의 웨이티드 썸에 사인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해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모델이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의 동작을 그대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뉴런이 지금
나타낸 함수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하나의 선형함수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linearly separable fun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즉 앞에서 보면 아웃풋이 언제 1이냐 하면 x1, x2라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아웃풋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x1, x2 평면상에서 과연 x1, x2의 어떤 값을 갖는 영역에서 아웃풋이 1인지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걸 x2에 의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2는 마이너스 w2분의 w는 x1 플러스 w2분의 t,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직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크면 아웃풋이 1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x1, x2 평면상에서 이 직선의 위쪽 영역에 해당되는 것에는 플러스 1, 아래쪽 영역에 해당되는 인풋 x1, x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의 아웃풋을 낸다.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퍼셉트론에 만약에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 이렇게 웨이트, 가중치가 정의되고 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중치가 정의되고 이랬을 때 퍼셉트론의 아웃풋이라는 것은 언제 1이냐 하면 x1 곱하기 1 플러스 x2 곱하기 1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면 아웃풋이 1이다니까 바로 이런 x1,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아웃풋이 1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직선에 의해서 지금 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의 퍼셉트론 그림은 바로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그 선형식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x1, x2 공간상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에 의해서 아웃풋을 구분하는 그런 함수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x1, x2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0, 0일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 0 빼기 1.5 하니까 그 합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아웃풋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따져서 1, 0일 때 해보면 아웃풋은 마이너스 1이 되고, 0, 1일 때 따지면 아웃풋은 마이너스 1이 되고, 1, 2를 넣어보게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5 하니까 마이너스 0.5, 따라서 플러스 0.5, 그러니까 아웃풋은 1, 1일 때는 1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1을 true로 0을 false라고 놓고 아웃부터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true로 마이너스 1을 false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x1, x2가 둘 다 1인 경우에만 아웃풋이 1이 되는 로지컬 AND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선형 함수인데 예컨대 로지컬 AND를 나타내는 함수가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퍼셉트론이 그럼 이런 함수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원하는 어떤 함수로 만들겠다. 뭘 원하는 거냐면 x, y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example, 즉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에 부합하는 어떤 함수로 이것을 이제 만들고자 하면,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함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여기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면 이 식이 이제 다른 식이 될 테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보면 이런 함수 또는 파라미터가 바뀌면 그게 이런 함수 또는 뭐 이런 함수, 여러 가지 다른 함수를 나타내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x, y 관계가 정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이 함수가 되도록
파라미터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하나의 뉴런 모델에서 이제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그젬플이 주어졌다고 하죠. 이런 x에 대해서 y는 이런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네, 거기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이 퍼셉트론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즉 퍼셉트론에 설정된 웨이트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인풋의 웨이티드 썸이 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사인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합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주어진 이그젬플에 특정한 x 값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y는 1이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설정된 웨이트에 의해서 내 퍼셉트론이 아웃풋을 마이너스 1로 내고 있다면, 즉 이 웨이티드 썸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아웃풋이 마이너스 1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그러면 가중치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즉 아웃풋이 1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네, 이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 오게 되면 아웃풋이 1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웨이트를 우리가 증가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답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양의 인풋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오히려 감소시켜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거꾸로 우리가 정답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해당 인풋에 대해서 플러스 1을 내는 지금 상태라면, 지금 뭔가 이쪽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감소시켜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감소시키면 되겠다. 물론 양의 인풋인 경우에.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i번째 웨이트의 변화량 델타 wi라는 것은 y-5 값에 따라서 증가 혹은 감소를 시키면 되겠다. y가 1인데 5가 마이너스 1이라면 네, y-5는 플러스가 돼서 델타 w가 플러스, 즉 증가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물론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x를 i번째 인풋 값을 곱했고,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얼만큼씩 바꿔줄 거냐를 나타내는 상수를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런 x에 대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그젬플들이 주어지면 나는 주어진 이그젬플에 부합하도록 퍼셉트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정답과 현재 아웃풋과의 차이로부터 가중치를 이렇게 변경시켜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지금 내 퍼셉트론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결정하는 함수인데, 이 퍼셉트론의 가중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5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이 퍼셉트론이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이런 게 되겠죠. 네,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0.5가 0보다 크면 아웃풋이 1인 그런 지금 함수를 나타내고, x1, x2 공간상에서 이걸 그려본다면 x2가 마이너스 x1 플러스 0.5보다 크면 1이다. 그러니까 네, 여기가 0.5입니다. 이런 직선에 의해서 이거의 위쪽에 해당하는 어,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아웃풋이 1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XY 관계를 나타내는 이그젬플을 지금 제시합니다. X가 1, 0가 들어갔을 때는 Y, 아웃풋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자, 1, 0를 현재 모델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0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제 합이 0.5가 되죠. 사인 값이. 0보다 크니까 아웃풋은 1을 내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1, 0라는 인풋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직선의 위쪽 영역에 해당되는 인풋이니까 아웃풋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그젬플은 이때 이런 x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y는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1이라는 아웃풋을 내고 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에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가중치를 바꾸겠다는 거였고 가중치는 y-5 x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러닝 레이트 C가 0.5라고 설정돼 있고 내가 가중치를 변경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가중치 C 곱하기 y-5 곱하기 x를 계산하는 거죠. 네, 0.5 곱하기 정답은 마이너스 1인데 현재 아웃풋은 1이다. 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다시 말하면 1번 인풋의 라인의 웨이트는 감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고 2번 인풋의 대한 가중치 W2는 똑같이 계산하면 제로. 이거는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인풋이 0이니까 이 가중치를 바꿔봐야 아웃풋에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화량, 우리가 앞에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얻은 그 식에 따라서 계산한 이 변화량을 가지고 가중치를 바꾸면 원래 가중치는 1, 1이었던 거죠. 네. 근데 1번 가중치는 이렇게 감소시키고 2번 가중치 그대로 두면 새로운 가중치는 0과 1입니다. 네, 변경된 가중치가 나타내는 식은 이런 거고 네, 여기다가 우리가 1, 0를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1 곱하기 0, 0 곱하기 1, 마이너스 0.5 하게 되면 이제 음수니까 0보다 작으니까 아웃풋은 이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했던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x1, x2 평면상에서 원래의 어, 우리가 처음에 설정된 이 가중치를 갖는 퍼셉트론이 나타내는 어, 직선은 이런 거였고, 그죠? 근데 새롭게 에, 지금 가중치를 바꿔서 이렇게 변경된 퍼셉트론이 나타내는 식은 이런 것으로서 x2가 0.5보다 큰 영역에서 아웃풋이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새로운 변경된 함수가 됐죠. 그래프로 보면 이런 직선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고 아까 우리가 1, 0라는 값은 이제 변경된 퍼셉트론에 의하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웃풋 마이너스 1을 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퍼셉트론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x와 y의 관계가 있고 데이터로 그것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x가 이런 값을 가질 때 y는 예를 들어서 yes고 이런 값일 때는 no고 뭐 이렇다고 하면 네, 이걸 x1, x2 평면상에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쭉 주어진 것을 그려보면 이런 xy에 대해서는 답이 y, 이런 xy에 대해서는 답이 어, yes, no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하나의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우리가 학습하려는 모델로 한다는 얘기는
예, 데이터로 주어진 XY 관계를 만족하는 퍼셉트론을 우리가 찾겠다 하는 거고, 즉,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찾겠다 하는 거죠. 퍼셉트론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 식으로 쓰면 이런 거고, 예, X1, X2 공간에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어떤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퍼셉트론의 가중치가 임의의 가중치에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이런 거였다. 가중치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바꾸어 나가면 이것이 뭔가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직선에 의해서 아웃풋을 결정하는 그런 함수로 바뀌어 나가겠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이런 함수를 나타내도록 파라미터가 설정이 되면 네,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x로부터 y가 결정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서 신경망 모델을 이제 이야기해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는 신경망 모델에서 하나의 뉴런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인풋이 여기 이제 D개의 인풋이 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해 정의하고. 네, 제일 앞에 1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앞서 스레숄드를 이제 가중치로 표현한 게 있었죠. 그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웨이트가 추가돼서 1부터 1이 있고 그 다음에 x1부터 xd까지 D개의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풋에 가중치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 x로부터 아웃풋이 결정되는 건 주어진 인풋의 가중치를 곱한 합이 계산되고 그걸 우리가 g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앞서 퍼셉트론에서는 이 가중치 합, 즉 g가 계산돼 나오면 그것이 플러스이면 아웃풋은 플러스 1, 마이너스면 아웃풋은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하나의 뉴런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네,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딱 꺾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한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제 모델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네, 이때 우리가 아웃풋이 1,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아니라 1, 0으로 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네. 다만 거기서 아웃풋이 이렇게 스무스한 이런 아웃풋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봤던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로서 이렇게 정의. 웨이티드 썸을 g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분의 1. 그러면 아웃풋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웃풋이 있거나 혹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의 뉴런의 모델로 얘기하고 사인 함수 또는 우리가 0과 1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모양을 하는 걸 이제 어, 그 사인 함수나 이런 스텝 펑션 같은 것을 우리가 아웃풋을 결정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했을 때는 이것과 우리가 이런 연속적인 값을 갖는 시그모이드 펑션의 차이는 이것이 이제 미분 가능하냐의 차이가 있죠. 이런 스텝 펑션이나 사인 함수는 네, 이 합이 제로인 점에서는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을 결정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를 잡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 마이너스면 증가시키고 플러스면 감소시키고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웨이트의 변화하는 식을 정의를 했지만 여기서 그죠?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모델을 정의하고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정의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쓰고 가장 적절한 이 웨이트 변화량을 미분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두 개의 인풋이 있는 그런 하나의 뉴런을 설정하고 그런 x는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중치가 사실 여기 1이 있어서 세 개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세 개의 가중치를 마이너스 1.4, 0.1, 0.2 이렇게 설정했다면 이 하나의 뉴런이 나타내는 함수는 우리가 식으로 보면 아웃풋은 이런 선형식에서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 x1, x2 평면에서 이것은 선형의 결정 경계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런 선형의 결정 경계를 나타내서 이거보다 큰 영역에서는 아웃풋이 플러스 1이 되고 작은 영역에서는 아웃풋이 마이너스 1이 된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쓰게 되면 같은 부분이 여기에 웨이티드 썸이 여기 있고 그건 시그모이드를 적용했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아웃풋을 나타내는 거죠. x1, x2 평면상에서 어떤 인풋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0.5를 기준으로 아웃풋 1, 0를 판단한다면 동일한 결정 경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뉴런 모델을 우리가 정의하고 나면 자, 웨이트를 우리가 주어진 인풋 아웃풋 관계에 맞도록 변경시켜 나가기 위해서 에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y는 지금 주어진 example입니다. 이런 x에 대해서 y 값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o는 현재 내 뉴런이 설정된 파라미터에서 계산되는 아웃풋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에러라고 정의를 하면 아웃풋이란 건 인풋이 주어지면 현재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되죠. 웨이트 곱한 합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적용한 값으로 이제 o는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에러라는 것은 결국은 파라미터 값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이 파라미터들의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여기서는 J라고 표현을 했는데 J라고 하든 L이라고 하든 어쨌든 이 웨이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 웨이트들을 이 에러가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나가면 되는지 그때 우리가 쓰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즉 만약에 여기서 웨이트에 따라서 이 에러 값이 이런 값을 갖는다면 우리가 전에 이미 봤었죠. 웨이트에 대한 이 에러의 증가율에 따라서 만약에 증가율이 마이너스, 즉 감소하는 상태에 있으면 웨이트를 우리가 증가시켜 주는 거고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소시켜 주는 거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기까지 움직이면 이게 에러, 즉 J라는 값이 가장 최소화되는 값이 되도록 파라미터 웨이트 W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에러를 정의하고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즉 증가율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웨이트를 변경시켜 줘 나가면 되는 것이었죠.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자,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정해요. y-5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러라는 것을 y-5의 제곱으로 정의하고 네, 앞에 상수를 뭘 붙이냐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2분의 1 y-5의 제곱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아웃풋 5는 우리의 뉴런 모델에 의하면 웨이티드 썸을 계산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였죠. 자, 각각의 파라미터의 적절한 변화량,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변화량이라는 것은 그 에러를 이 W로 미분해서 증가율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것은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를 나타내는 러닝 레이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의한 이 에러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네, J는 5의 함수죠. 네, 이거 미분하면 2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체인 룰에서 또 5는 G의 함수니까 5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이건 우리가 예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는 걸 봤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하면 y 곱하기 1-y 형태가 된다 그랬었죠. 네, 체인 룰에서 세 번째 G를 W에서 미분하면 되는데 이제 G가 W의 함수죠. W의 1차 함수고 WJ의 개수인 XJ가 앞에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런 식으로 어, 현재의 뉴런을 함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그 파라미터로부터 주어진 이그젠플의 x로부터 5를 계산해서 정답 y와 차이가 있을 때 요 식으로 요 식에 해당하는 양만큼씩 w를 변경을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제 웨이트 변경,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런 거였죠. w는 y와 5의 차이에다가 x를 곱한 것만큼 바꿔줘 나가면 되겠네 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여기 5 곱하기 1-5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것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전에 우리가 머신러닝의 몇 가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뉴런의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뒤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수식 같은 걸 보면 어딘가에서 표현과 그다음에 수식의 결과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을 텐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는 우리가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했고 여기서는 단순한 스퀘어 에러를 정의해서 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이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거 이외의 기본적인 개념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뉴런으로 학습 모델을 삼아서 주어진 데이터에 맞추게끔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서 그걸 트레이닝을 한다는 표현을 더 잘 쓰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의 뉴런 모델을 가지고 X로부터 Y를 예측하도록 트레이닝을 하겠다 하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째, 네트워크를 정의한다. 네트워크는
x가 몇 개의 값으로 정의되느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내가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 될 텐데 지금 현재 모델은 인풋이 몇 개이냐는 문제에 정의되겠죠. 네, 문제가 몇 개의 속성으로 x가 표현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만 가지고 이제 하나의 뉴런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요 파라메터들을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과정을 반복하냐면 각각의 트레이닝 example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에 설정된 웨이트들을 이용해서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아웃풋 O를 계산한 다음에 요런 델타라는 양을 계산하고 이 델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 모델의 에러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델타를 계산하고 웨이트의 업데이트는 거기에 해당하는 인풋 값을 곱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 네, 하나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 계산을 즉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얘기할 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원래 하는 것인데 그래야 이제 로스 함수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향해서 파라미터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의미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주어진 어떤 이그젬플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의 이그젬플 하나씩 가져와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웨이트를 조정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원 이포크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전체 데이터를 한 번씩 써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하나의 이포크를 우리가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 until satisfied t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족할 때까지 계속 다음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건데, 즉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번씩 이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쭉 진행하면 그것이 원 이포크가 되는 거고, 이 이포크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 다시 100개의 데이터로 또 웨이트 조정을 하고, 또다시 또 100개의 데이터로 차례대로 웨이트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미리 정해진 반복 횟수만큼 하거나 또는 어, 평균 에러가 얼마 이상 될 때까지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얻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이 모델에 집어넣어서 계산된 아웃풋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인풋 곱하기 웨이트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0.5보다 크면 1로 작으면 0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예측된 결과에 의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호목에 보면 그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하는 것을 해보는 게 있었죠. 네, 이 데이터셋은 어떤 환자를 8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X죠. 거기에 따라서 Y가 당뇨병이냐 아니냐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8개의 속성은 뭐 임신 여부와 글루코스 값이나 뭐죠? 뭐 혈압 값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로 지금 주어져 있고 총 768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싱글 퍼셉트를 하나의 뉴런으로 이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면 네, 그게 바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다 그랬죠. 뉴런은 8개의 인풋을 가질 거고 x1,
x1부터 x8까지 그 다음에 하나의 인풋은 1이 되고 여기에 웨이트가 설정이 될 겁니다. 합해서 나온 결과에 시그모이드를 적용시켜서 아웃풋을 얻게 되는데 네,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보통 처음에 이 값들을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제각기 서로 레인지가 다른데 이걸 전부 다 노멀라이즈를 하고 싱글 뉴런을 정의한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고 이때 러닝 레이트라든지 몇 번 반복할 거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500개의 데이터를 써서 내가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500개 전체를 쓰는 게 원 이포크가 되고 만약에 200번의 이포크를 진행한다 그러면 총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횟수는 10만 번이 되겠네요. 네,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얻어진 파라미터가 총 9개의 파라미터를 얻게 되겠죠. 이렇게 얻게 된다면 네, 이렇게 얻어진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 하나의 뉴런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했는지를 체크하면 이제 정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500개의 example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을 500개의 그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체크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냐. 그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액큐러시가 될 테고 그다음에 남겨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하면 그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얻어진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환자의 앞에 8개의 값들을 얻은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얻어진 파라미터를 곱해서 나온 값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얻어진 값. 그리고 그것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네, 펄세프론과 관련해서 XOR 문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설명을 해달라. 네, 그걸 이제 지금 막 할 참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그렇게 모델을 설정하는 이 연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1940년대 초기에 만들어졌던 펄세트론이라는 모델이 어떤 수식, 어떤 형태로 정의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바꾸고 우리가 미분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한다고 보니까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 것과 같은 얘기구나 하는 데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하나의 뉴런이 결국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걸 얘기했고 이 뉴런도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선형 경계를 갖는 그런 모델이라고 결국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런 XY 관계를 만족하는 모델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이 X1, X2 두 개의 값으로 인풋이 표현되고 아웃풋이 이런 경우에 yes다, 이런 경우에 no다 이런 example들이 잔뜩 주어졌는데 봤더니 X1, X2 평면상에 이런 제 y 값들이 되도록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해보죠. 자,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적절한 모델이 학습되는가 혹은 하나의 뉴런으로 이 모델을 얻을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뉴런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고 하면 결국 네,
이런 선형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즉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으로 아웃풋이 1인 것과 1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어떻게 직선을 그으려고 해도 아웃풋이 yes인 것과 no인 것을 이제 선형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linearly separable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결정 경계가 네 이렇게 선형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의 뉴런으로 학습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아주 더 심플하고 극단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x1, x2로 표현되는 x에 대해서 네, y 값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둘 다 0일 때는 1이다. 1, 0일 때는 0, 1 나왔습니다. 0, 1일 때는 0이다. 1, 0일 때는 0이다. 1, 1일 때는 1이다. 자, 그래서 1인 걸 까만 점으로 0인 걸 하얀 점으로 여기 x1, x2 평면상에 나타내 보면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건데 여기가 0이고 1이고 이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x1, x2가 1, 1인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 네, 지금 네, 1과 0을 내가 약간 혼동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예, 이때 0이고 이때 1이라고 표현해보죠. 네, 그래서 까만 게 1이다 이거죠. 그러면 네, 이럴 때 지금 1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0이다. 그러면 자, 하려는 얘기의 포인트는 뭔지 알겠죠? 지금 아웃풋 0이 나오는 경우와 1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XOR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네, 0과 1을 지금 반대로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XOR 문제를 우리가 앞서 하나의 뉴런이 AND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적당히 이 웨이트를 설정함으로써 이 OR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XOR 같은 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인 경우에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기에 이 퍼셉트론 같은 연구 이런 모델이 제안됐다가 네, 상당 기간 여기에 대한 연구는 침체돼 있고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이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됐다고 했는데 초기의 연구의 이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퍼셉트론이 인간의 뉴런을 모델링한 거라고 하고 이게 적당한 이 웨이트 값 조정을 통해서 학습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AND나 OR 같은 이런 XY 관계는 이 함수, 이 퍼셉트론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XOR는 표현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 학습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제약이 많구나.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구나. 라고 인식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왼쪽 그림에 보면 자, 이것이 선형 디시전 바운더리를 갖는 것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런 선형 디시전 바운더리를 갖는 모델을 하나 찾고 이 이상에서는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선형 바운더리를 갖는 모델을 하나 찾아서 이건 이 이상에서는 1이다 이거죠. 나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면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이게 올바른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XOR을 하나의 뉴런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의 뉴런이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또 다른 뉴런은 역시 선형 바운드 디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위인 경우엔 1이다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XOR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에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X1, X2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 하나의 뉴런이 1번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도록 만듭니다. 색깔을 좀 잘못 칠했군요. 네, 이 1번 뉴런은 요 1번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뉴런이 네,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도록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뉴런을 내가 써서 이 뉴런은 인풋이 둘 다 1일 때 아웃풋이 1이 되도록 설정을 하면 그렇게 설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로지컬 엔드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모델은 X1, X2가 XOR을 만족할 때 아웃풋이 1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의 뉴런이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으로 인풋에서 아웃풋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뉴런이 인풋에서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것이 다음번 뉴런에 또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뉴런의 아웃풋이 최종 아웃풋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여러 단계의 이걸 우리가 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여러 단계의 계산을 수행하도록 모델을 만들면 그러면 이런 선형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닌 것도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선형이 아닌 디시전 바운더를 갖는 그런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런 멀티 레이어인 경우에는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멀티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거기서 주어진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엑소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